그 NBA 전설 마이클 조던도요. 그 농구 쪽으로는 완전 신이었지만 잠깐 은퇴하고 나서 야구했을 때는 농구할 때의 그 카리스마는 온데간데 없고 어리숙한 모습을 많이 보여주거든요. 마이클 조던은 농구라는 프레임 속에 인코딩을 했을 때가 가장 멋있는 사람이었고 그 야구라는 프레임 밖에 인코딩에 안 맞는 일을 했을 때는 굉장히 어리숙한 사람이었던 거죠. 네, 살다 보면 정말 대단한 분들을 많이 보게 되잖아요. 사업으로 성공했든 연예계에서 성공했든 뭐 스포츠 분야에서 성공했든 자기만의 분야에서 엄청나게 업적을 이루고 그에 따라서 당연히 명예도 있고 돈도 많이 있는 그런 분들 보면은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아, 저 사람은 당연히 저 분야에서 엄청난 천재니까 당연히 저렇게 성공했겠지. 아니면은 아, 저 사람은 집이 빵빵해서 지원을 많이 해주니까 잘 된 거겠지. 난 집에 돈이 없어서 저렇게 못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적지 않은 것 같아요. 하지만 이렇게 타고난 천재성과 재능이 있고 혹은 집이 빵빵해서 걱정이 없이 지원해준 덕분에 젊은 나이에 성공했다고 쳐봐요. 근데 이런 분들도 많이 있죠. 한때 젊었을 때 반짝 성공했지만 40, 50대 때부터 인생의 후반부를 형편없이 사는 바람에 노년이 매우 안 좋은 분들, 이런 분들을 진짜 성공한 분들이라고는 볼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10년 동안 많은 연구원들과 함께 아주 깊이 있는 연구를 하기 시작했는데요. 바로 젊었을 때부터 죽을 때까지 끊임없이 엄청나게 업적을 이룬 분들을 골랐고 또 그 중에서 다 각기 다른 분야에서 성공한 분들을 골랐고 또 그 중에서도 성공의 궤도에 올랐을 때 어려운 상황에 닥쳤을 때, 그러니까 인생의 절벽의 순간이죠. 또 이런 절벽의 순간에 어떻게 다시 삶을 궤도에 올려놓고 그 삶의 궤적을 바꾸어서 삶을 근본적으로 바꾸면서 또 다른 미래를 만들어간 사람들을 34명을 추려서 그 34명이 어렸을 때부터 죽을 때까지의 모든 그 사람의 삶의 발자취 있죠. 그 사람들의 업적이나 신문기사, 뭐 저서, 일기장, 주변 분들의 증언, 녹취록, 이 모든 것을 철저하게 연구한 결과 정말 소름 돋을 정도로 이 34명에게서 나타나는 공통된 점들을 한데 모아서 한 권의 책으로 만들었다면 정말 읽을 가치가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 10년간의 연구를 해서 책을 낸 저자가 바로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이 있는 경영학자인 짐 콜린스고, 자, 바로 What to Make of a Life, 어떻게 살아낼 것인가인데요. 이 책은 자기 개발서가 아니라 자기 인식에 관한 책이거든요. 보통의 자기 개발서라고 하면요, 이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이런 책인데 근데 이 책은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아까 이야기했던 죽을 때까지 엄청나게 업적을 계속 이루어낸 34명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왔고 또 그들에게는 어떤 공통점이 있는지를 말해주는 책이라서요. 특히 저 같은 제2의 인생을 살아가야 하는 40대 중후반의 인생이 점점 불안해지기 시작하는 분들에게는 너무 재밌고 유익한 책이었어요. 책은 3부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오늘 저는 그 중에서도 우리의 삶을 송두리째 바꿔놓을 일부 삶의 초점이 뚜렷해지는 순간의 이야기와 교훈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감독님들께서는 오늘 이 영상만 끝까지만 보셔도 지금까지 인생을 잘 살기 위해서는 이렇게 살아가야 한다라는 선입견이 많이 바뀌시면서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내가 잘 될지, 또 그리고 젊었을 때 반짝 성공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살아야 죽을 때까지 환하게 빛날 수 있을까, 그런 느낌이 아마 오실 겁니다. 또 영상 처음에 이야기했던 사람의 성공은 타고난 천재성이나 재능, 뭐 집안의 지원, 이런 것도 당연히 무시 못할 요소지만 이런 것들이 없어도 오늘 이야기할 요소들을 빨리 발견해도요, 누구나 멋진 인생을 살 수 있다, 그런 느낌이 아마 오실 겁니다. 이 책의 저자가 가장 중점을 두는 부분이 바로 이거였어요. 사람은 누구나 인생의 절벽을 맞이하잖아요. 이런 인생의 절벽은 아무리 잘 나가는 분들이어도 누구에게나 오기 마련인데, 근데 진짜 성공한 사람은 이런 인생의 절벽이 나타났을 때 이 절벽을 위험한 순간이나 나락으로 보는 게 아니라 그 삶의 궤적을 멋지게 바꿀 수 있는 중대한 사건이다. 인생이 평탄하게 흘러갈 때보다 바로 이 절벽을 마주했을 때 그때 사람이 어떻게 움직이느냐가 진짜 중요하다. 이 책의 일부 삶의 초점이 또렷해지는 순간에는 죽을 때까지 자신만의 삶을 멋지게 살아낸 이들에게는 공통적으로 3가지의 강력한 요소를 이야기합니다. 지금부터 알기 쉽게 풀어드릴게요. 첫 번째, 인코딩을 발견하고 활용했다. 두 번째, 돈의 방향을 뒤집었다. 세 번째, 내면의 불꽃에 집중해서 나만의 고슴도치를 만들었다. 일단 첫 번째, 인코딩을 발견하고 활용했다, 이 부분을 이야기해 볼게요. 저는 인생의 인코딩을 발견한 거야말로요, 별 사는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기본적이고 가장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발견해야 하는 점이라고 생각했었거든요. 이 책을 관통하는 하나의 핵심은 바로 인코딩입니다. 어떤 정보를 정해진 규칙, 코드에 따라서 변환시키는 걸 말하는 건데요. 이 인코딩을 우리의 삶에 적용시켰을 때 인코딩의 의미는 타고난 천재성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깊이 자리 잡고 있어서 본능적으로 반응하고 움직이게 만드는 고유한 성향과 행동 방식을 말하는 건데요. 한마디로 성공한 분들은 없는 능력을 맞추어 짠 게 아니라 자신이 이미 가지고 있는 인코딩을 발견하고 그 결에 맞춰서 살아간 분들이다. 이해하기 쉽게 이 책에 등장하는 인물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노벨 유전학상을 받은 젊었을 때부터 아침에 눈 뜨자마자 연구실로 달려가고 싶어서 안 달렸었대요. 연구실에 가서 빨리 연구를 해야 돈 버니까 연구실에 가야지, 이게 아니라 그냥 연구실에서 연구하는 것 자체가 너무 재밌는 거야. 아침에 눈 뜨자마자 하고 싶은 일에 안 달라는 건 보통 아이들이 그렇잖아요. 제 딸 시아도요, 아침에 기상하자마자 제가 시킨 것도 아닌데 바로 하는 게 있는데 막 레고를 만지작거리면서 뭘 만드는 거예요. 그만큼 레고를 가지고 노는 게 재밌는 거죠. 젊었을 때부터 연구를 하는 거 좋아했지만요, 자기가 나중에 이 연구로 인해서 노벨상을 받아야지, 이런 생각은 아예 1도 없었대요. 이분에게 중요했던 건 노벨상을 받은
사람이라는 그런 타이틀이 아니라 매일매일 유전학자로서 연구해 나가는 그 과정 자체였습니다. 이분은 자기 인코딩에 정확히 맞춰서 이 인생을 산 분인 거죠. 이분이 얼마나 자기 인코딩에 맞춰 살았냐면요. 캘리포니아 공대에서 친구들을 만나고 돌아오면서 도로 탔는데 너무 졸렸대요. 그러니까 사고가 나는 게 아닐까 싶을 정도로 엄청나게 졸렸었는데 그녀를 잠에서 번쩍 뜨게 한 건요. 아, 교통사고가 나서 죽을 수도 있으니까 정신 차려야겠다 이게 아니라 그때 마침 하고 있던 연구가 있었는데 아, 내가 졸음운전으로 사고 나서 죽으면은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이 연구를 못 끝내고 죽을 수도 있겠네라면서 그 생각에 정신이 번쩍 날 정도였다고 하니까 이분이 얼마나 연구에 미쳐있고 재밌어하고 푹 빠져있는지 인생 자체가 인코딩 되어 있는지 잘 알 수 있는 일화겠죠. 자, 이렇게 노벨상을 받을 정도의 인물이었지만요. 이 사람에게도 분명히 인생의 절벽이 존재했었어요. 30 중반에 대학교 조교수로 지내게 되었는데 너무나 급여가 적었고 또 그때는 1940년대라서 여성 과학자에게 주어지는 기회의 한계가 너무나 명확했고 또 게다가 대학이란 곳은 연구보다는 수업 위주의 생활이다 보니까 너무 안 맞았던 거죠. 그래서 그 되기도 힘든 교수라는 길 자체를 내려놓고 발표하는 연구마다 외면받을 정도였는데 그럼에도 계속 연구를 계속한 결과 노벨상까지 받게 되었는데 노벨상 만찬장에서 했던 이야기는 자기는 강연이나 세미나에 초대를 받지 못해서 혹은 과학자들이 맡는 역할에서 배제되었어도요 한 번도 슬퍼한 적이 없었다. 내가 슬펐을 때에는 연구를 못했을 때이고 오히려 그런 세계에서 벗어나서 연구에만 몰두했던 시기가 너무나 행복한 시기였다. 중요했던 건 노벨상을 받는 학자라는 위치가 아니라 매일 학자로서 수행하는 연구 그 자체였다. 중요한 건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이 인코딩의 개념을요 천재성하고 혼동하면 안 돼요. 물론 재능이나 천재성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내 깊숙이 박혀있는 방식에 따라서 본능적으로 움직였고 그러한 움직임들이 그녀에게 유난히 잘 맞았다. 그게 중요한 거겠죠. 또 이 사람은 연구를 잘하는 분이었지만 강의나 수업에는 전혀 재능이 없었거든요. 자, 만약에 이 사람이 자기가 어떤 인코딩이 맞는지 모르고 남들이 하라고 하는 교수의 길에만 집중했다면 그냥 인생의 즐거움도 모르고 죽을 때까지 평범하게 살았겠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이거 같아요. 인코딩은 모든 분들에게 다 있다. 그러니까 진짜 질문은 내 삶 속에서 어떤 인코딩을 발견할 것인가 그리고 그 인코딩을 믿고 그에 맞춰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가. 저도 개인적으로 사업할 때보다 목수할 때보다 지금의 유튜브를 하고 있는 지금 이 시기가 너무나 인코딩이 맞는 것 같아요. 이렇게 내가 좋아하는 아이들과 시간을 많이 보낼 수 있으면서 돈을 벌 수 있는 건 유튜브가 거의 유일해요. 또 유튜브를 찍기 전에 밤새 콘티 짜고 글도 쓰고 수정도 하고 연습도 하고 이런 모든 과정들이 전 밤새서 아침까지 해도 별로 안 피곤하거든요. 전 이렇게 조회수가 잘 나오든 안 나오든 이렇게 댓글들을 보면서 도움되었다 이런 말들 보면요 너무 행복해요 진짜. 자, 따라서 이 책을 읽다 보면요 바로 그런 나만의 인코딩을 발견하고 살아가는 분들을 계속해서 만나게 됩니다. 너무 재밌어요. 그리고 미국 최초의 궤도 위성 비행사인 존 의 이야기도 참 재미있는데요. 8살 때 아주 우연히 동네에서 착륙해 있는 한 경비행기를 보게 되었어요. 자, 마침 조종사가 비행기의 탑승 체험을 팔고 있었는데 태어나서 처음으로 비행기를 타고 그날부터 비행기에 완전 미쳐버린 거죠. 근데 하지만 비행기를 좋아한다고 해서 다 비행사가 되는 게 아니듯이 존은 대학에 가서 비행 기술을 배우고 싶었지만요. 집안 형편이 워낙 안 좋았기 때문에 그 비싼 수업료를 감당하지 못해서 그냥 동네에 있던 평범했던 칼리주에서 별로 관심도 없던 화학을 전공했지만 또 금방 포기했고 또 농구에 재능이 있어서 농구를 했지만 또 별로 두각을 나타내지 못해서 나는 이제 뭐하고 살아야 하나 전공을 다시 뭘로 바꿔야 하나 이렇게 방황하면서 안개같은 삶을 살고 있을 때 우연하게 미국 공군에서 조종사 훈련 프로그램 지원자를 모집하다는 공고를 보게 돼요. 또 무엇보다 무료야. 그래 바로 이거다 하고 지원하려고 했지만요 부모님이 너무 반대하셨어요. 너무 위험하니까. 하지만 부모님의 반대도 불구하고 거기에 지원해서 이 조종수를 배우게 되었고 그때가 자기 인생에서 가장 최고로 행복하고 즐거운 시기였다고 해요. 그런 와중에 세계 2차 대전도 참전해서 거기서 엄청난 성과를 올려서 나중에 미 해병대 소속의 조종사가 되었고 또 태평양 전선의 비행 전투대에 배치돼서 50회가 넘는 임무를 수행했대요. 그 전쟁이 끝난 다음에 부모님은 이제 비행기 타는 거 그만두고 위험하니까 고향에 와서 가업이나 이어라 라고 말했지만 계속 조종사의 길을 갑니다. 이렇게 죽음을 넘나드는 전쟁터에서 비행기에 몰다 보니까 자기만의 인코딩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기는 비행기 조종에 재능이 있을 뿐더러 극한의 위험한 상황에서도 아주 신기하리만큼 침착해지고 평온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보통의 조종사들은 위험한 상황에 생기면은 심장이 뛰고 걱정되고 스트레스가 올라가는데 반대로 평온해진다는 거죠. 저는 너무 감사하게도 한국 전쟁에도 참전했었는데 그의 일기장에 보면요 출동했을 때 아무 일도 없이 안전하게 복귀했을 때가 제일 아쉬웠다고 해요. 그러니까 좋은 의미로 미친 사람인 거죠. 자칫하면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인데도 오히려 그런 상황이 더 차분해지고 불안감이 없어진다니까. 그냥 비행기 조종을 위해서 태어난 분이라고 볼 수밖에 없겠죠. 또 30대 후반에는 나사에서 머큐리 계획이라는 최초 우주비행사 7명 가운데 유일하게 군인 출신으로 선발되었습니다. 자, 근데 만약에 대학교에서 전공했던 화학을 계속 전공해서 화학자가 되었더라면 뭐 그쪽으로도 잘 될 수도 있었겠지만 하지만 미국 최초의 궤도 위성 비행사 정도의 업적은 못 이뤘겠죠. 자기가 만약에 비행사가 안 됐더라면 그냥 동네에 있는 중고등학교 농구부 코치나 하면서 죽었을 때까지 살았을 거라고 해요. 제가 갑자기 떠오른 이야기가
있는데요. 한석준 아나운서님이 해주신 이야기가 인상 깊었던 게 있었는데 그분에게 따님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딸을 키우니까 물어봤죠. 형님 혹시 나중에 따님이 걸그룹이나 뭐 연예계에 있고 싶어 한다면 찬성하실 거예요? 반대하실 거예요? 라고 여쭤봤는데 아주 뜻밖의 대답을 들었었어요. 뭐였냐면요. 본인은 무조건 반대할 거래요. 이유를 물어보니까 오랫동안 방송 일을 하다 보니까 이쪽 세계에서 잘 되는 분들은 이런 일들을 할 수밖에 없는 운명일 수밖에 없대요. 그러니까 이 일을 안 하면 미쳐버리는 거야. 정말로 걸그룹으로서 뭐 성공할 수밖에 없는 인물이라면 다리 몽둥이를 분지르고 방문을 걸어 잠그면서까지 반대해도 이걸 할 수밖에 없는 운명인 분들은 어떻게든 이 모든 반대를 뚫고 나서 그 일을 하러 간다. 부모님이 반대했다고 해서 포기할 정도면 아예 안 하는 게 낫다. 처음부터. 그러니까 갑자기 그 이야기가 떠올랐어요. 그만큼 자기만의 인코딩이 완벽하게 끌리는 일을 발견한다면 부모님처럼 그 위험한 비행기 조종사의 길을 결사 반대한다고 해도 어떻게든 할 수밖에 없다. 한 가지 또 재미있는 사실은요. 이런 위대한 업적을 이룬 도 자기만의 인코딩을 벗어나면요 어리숙한 모습을 보이기도 해요. 나중에 국회에 들어가서 상원의원이 되었을 때 워낙 꼼꼼한 성격이라서 그 모든 입법 실무들을 엄청 잘했대요. 이런 국회의원으로서의 성과들을 바탕으로 나중에 대선 출마했었는데 근데 이때는 연설도 막 장황하게 하고 어떤 질문을 받아도 제대로 답변도 못하고 그 출마 과정에서 어떤 비전적인 메시지나 카리스마를 발휘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게 되고 또 게다가 나중에 막대한 선거에 빚을 지면서 인생의 큰 오점으로 남게 돼요. 자, 이렇게 대선 출마라는 어울리지 않은 프레임 밖으로 나갔을 때 나의 인코딩에 맞지 않은 일을 했을 때 어리숙한 모습을 보이면서 고전했는데 자 여기에서 얻게 되는 교훈은 내가 무엇을 남보다 더 잘하는가를 묻지 말고 나는 무슨 일을 하도록 인코딩이 되어 있을까를 물어봐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신이 프레임 안에 있는지 아니면 나한테 맞지 않은 프레임 밖에서 에너지를 낭비하고 있는지 알아차리는 것이 성공의 시작이다. 제가 30대 초반에 4년 동안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점주할 때가 바로 이때였을 것 같아요. 진짜 나한테 맞지 않은 일을 하면서 스트레스 받고 돈도 안 되고 열받고 빨리 그만두고 싶었어도 이것을 그만두는 순간에 백수가 되니까 두려워서 어떻게든 그것을 계속 유지했는데 지금 와서 보면 빨리 그만두는 게 나은 거였는데 참 아쉬운 마음이 들긴 해요. 자, 이 책에는 엄청난 업적을 이룬 분들이 자기의 프레임과 인코딩에 벗어나는 일을 했을 때 얼마나 어리숙해 보일 수 있는지도 예시가 많아서 참 재미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NBA 전설 마이클 조던도요. 그 농구 쪽으로는 완전 신이었지만 잠깐 은퇴하고 나서 야구했을 때는 농구할 때의 그 카리스마는 온데간데 없고 되게 어리숙한 모습을 많이 보여주거든요. 마이클 조던은 농구라는 프레임 속에 인코딩을 했을 때가 가장 멋있는 사람이었고 그 야구라는 프레임 밖에 인코딩에 안 맞는 일을 했을 때는 굉장히 어리숙한 사람이었던 거죠. 두 번째는 바로 돈의 방향을 뒤집는 건데요. 보통의 사람들은 돈을 벌기 위해서 일한다고 생각하는데 하지만 이 책에 등장하는 34명의 인물들은 뭐 출발선이 가난했든 부유했든 예외 없이 이 관점을 뒤집었었어요. 내가 해야 할 진짜 일을 계속하기 위해서 돈이 필요하다. 즉 돈은 결과물이 아니라 연료를 바라본 거죠. 잘 사는 집안에서 태어나야지 나만의 내면의 불꽃에 집중할 수 있는 거 아닌가라고 물어볼 수 있는데 이 짐 콜린스의 연구 결과 부유한 집안 출신은 34명 중 6명에 불과했고 10명 이상은 심각한 경제적인 결핍을 겪은 이들이었어요. 정말 재미있는 두 명의 예시가 있어요. 바로 스케이팅 분야에서 정점에 올랐던 케이스와 인데요. 독일의 가난한 이민자 가정에서 태어나서 어머니를 일찍 여였던 는요. 그 찢어지는 가난이라는 악조건 속에서도 집안의 가장 역할을 하면서 그 스케이팅에 대한 인코딩을 발휘해서 세계 선수권 7회 우승과 올림픽 금메달을 땄습니다. 자, 반면에 의사가 나중에 걸을 수 있을지조차 의문이다라고 했었던 그 심각한 소아마비를 겪고 있었던 는 이 소아마비를 극복하기 위해서 시작했던 스케이트가 올림픽 금메달리스트가 되었던 그런 케이스인데 근데 아버님이 하버드대 교수일 정도로 부유한 환경이었어요. 그 두 사람의 경제적인 배경은 극과 극이었지만 두 사람 모두 자신에게 주어진 카드를 활용해서 돈의 방향을 뒤집고 자기 일에 탁월함을 추구했다는 점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항상 누군가를 보면서 아, 저 사람은 천재니까 성공하는 거지. 나는 아니야. 아, 저 사람은 집안이 빵빵하니까 성공하는 거지. 나는 아니야. 그런 생각하면서 포기할 게 아니라 나에게는 어떤 주어진 카드가 있을까? 또 그런 카드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고민해야 한다는 거죠. 자, 세 번째는 바로 내면의 불꽃에 집중하는 것인데요. 자신의 인코딩을 발견하고 돈의 방향을 뒤집어서 내면의 불꽃이 가리키는 하나의 큰일의 삶의 에너지를 집중하는 상태. 고슴도치가 위험에 처했을 때 이렇게 확 동그렸을 때 엄청 뾰족해지고 날카로워지잖아요. 그래서 고슴도치 모드라고 하는 건데 이 고슴도치를 살아가는 방식에는 두 가지의 유형이 있다고 합니다. 평생 하나의 길만 파는 단일 고슴도치와 그 삶의 궤적에 따라서 두 번째, 세 번째 영역으로 계속 옮겨가는 연속 고슴도치인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연속 고슴도치인 것 같아요. 대표적인 연속 고슴도치의 예가 바로 미식축구의 전설 입니다. 이 책에서 가장 재밌는 인물이었는데요. 명예의 전당에 오를 만큼 NFL 최고의 선수였는데 근데 그 와중에 선수 시절에 틈틈하게 법을 공부해서 47세에 판사가 되었고 또 노후에는 교육 사업을 통해서 수많은 젊은이들에게 영감을 주었습니다. 또 반면에 같이 함께 뛰었던
역시 엄청난 선수였는데 은퇴하고 나서 약물과 알코올 중독이라는 인생의 절벽을 맞이하지만 또 이것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배운 점들을 마찬가지로 약물과 알코올 때문에 힘들어하는 분들을 위해서 평생을 바쳤고요. 또 이분이 70이 넘어서 도예를 배워서요 멋진 도자기 작품들을 많이 만들어냈어요. 이 사람은 자기가 도자기를 배워서 도예가가 되었을 때가 제일 행복했다고 해요. 저는 이 두 명이 우리에게 주는 삶의 위로가 엄청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인생 초반의 성취가 내 인생의 최고 정점이 아니란 얘기거든요. 그 하나의 길 끝에서 또 다른 인코딩을 발견했다면 그 인생의 후반전은 전반전보다 훨씬 더 충만하고 빛날 수 있다는 거죠. 자, 지금까지 이 책의 일부의 이야기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요. 전 이 책을 보고 나서 제 인생을 한번 돌아보게 되었거든요. 그러니까 저 역시 40대 중반 지나면서 인생의 이 막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이 많았거든요. 근데 이런 고민들은 제 나이대 분들도 물론 고민되겠지만 아직 20, 30대 젊은 분들도 똑같이 고민될 거라고 생각해요. 또 지금 잘 살고 잘 나가고 있는 분들도 똑같은 고민을 하고 있어요. 인생의 이 막을 어떻게 살 것인가. 제가 이 책을 보면서 많은 용기 얻은 이유는요. 연구에 등장하는 인물들 대다수가 50대 심지어 70세가 넘어서도 나만의 내면의 불꽃을 꺼뜨리지 않고 자신만의 업적을 이뤄냈기 때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주 오해하는 게 뭐냐면 번아웃은 일을 많이 해서 오는 게 아니라 나의 인코딩과 맞지 않은 프레임 밖에서 에너지를 부을 때 나오거든요. 이런 식으로 반대로 나의 인코딩과 딱 맞는 일을 찾아서 돈의 방향을 뒤집어서 내면의 불꽃에 집중할 때 그런 에너지와 열정을 고갈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계속해서 나온다는 거죠. 제가 지금 유튜브를 하면서 유튜브도 하고 있지만 책도 쓰게 되었고 또 강연도 하게 되었고 사업도 하게 되었고 상담도 하게 되었고 여러 가지 일들이 파생되어서 또 하고 있고 이건 또 나중에 제가 할 이야기인데요. 제가 올해 10월 11월쯤에 또 뷰티 아카데미를 만들어요. 와이프랑 같이. 그래서 지금 감독님들은 지금 프레임 안에 있는지 프레임 밖에 있는 건지 한번 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이 하나 있는데요. 내가 어떻게 해야지 이 건강을 유지하면서 이 내면의 불꽃을 인생의 후반부까지 꺼뜨리지 않고 계속 타오르게 할 수 있을까? 인생의 이막을 준비하고 계시거나 삶의 방향표를 다시 정립하고 싶은 분들이라면 이 책의 내용이 정말 가슴 깊이 와닿으실 겁니다. 만약에 지금의 삶이 거친 절벽과 자욱한 안개 같은 그런 느낌이라면 그 안개 같은 인생을 파헤쳐 나갈 수 있는 방법을 다룬 이야기가 이 책의 2부에 담겨 있으니까요. 뭔가 인생의 방향을 다시 한번 잘 잡고 싶은 분들 그리고 인생의 절벽이거나 안개 같은 칠흑 같은 어둠이라면 정말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 책을 통해서 감독님들도 자신만의 인코딩을 빨리 발견하셔서 더욱더 멋진 인생을 사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